114페이지 이제 태양 볼게요. 태양은 뭐 잘 알겠지만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애고요. 수소 핵융합 에너지로 해서 스스로 폭발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있고,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제 태양이 내는 에너지 때문에, 알겠죠? 자, 태양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됐고요. 이걸 항성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태양도 표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셀로판지라든지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맨눈으로 보면 안 되고 큰일 나고, 그지? 뭔가 색 있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 태양이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완전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 동그란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밝고 둥글게 보이는 표면을 광구라고 그냥 용어 정리만 하시고요. 광구, 빛광자에다가 공구자,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공 모양, 알겠지? 그래서 그냥 광구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다. 표면에는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는데 흑점이 좀 중요하니까 흑점에다 별표 쳐놓고요. 쌀알무늬와 흑점이 있다. 두 개다가 체크해 놓으시고요. 쌀알무늬는 우리 태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을 쌀알무늬라고 하고요. 어두운 부분은 흑점이에요. 흑점이 어두울 흑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양 표면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관측되는데 쌀알무늬하고 이제 흑점이 관측되고요. 흑점이 중요하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쌀알무늬는 태양도 대기로 돼 있거든요. 주로 이제 수소와 헬륨으로 돼 있고, 거의 이제 수소로 많이 돼 있어요. 수소가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상승을 해요. 태양 안쪽에서 폭발해가지고 상승을 해. 그리고 이제 순환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뜨거워진 기체는 이렇게 상승을 해. 그리고 차가워진 기는 이제 하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밝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들. 제가 이제 뭐 간격을 되게 크게 벌려놓긴 했지만,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 요 무늬 밝게 보이는 부분을 쌀알무늬라고 하고요. 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러니까 여기는 밝고 여기는 밝고 여기는 밝아. 근데 요 사이사이가 검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구분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구분이 되겠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쌀알 뿌려놓은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둥근 쌀알 무늬처럼 보인다 해서 쌀알 무늬예요. 네. 그래서 수소가 폭발한 다음에 핵융합으로 폭발한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밝게 빛나는 부위, 요거를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태양이 기체다 보니까 가벼운 수소 기체로 돼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기체다 보니까 이제 뭐 대류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류 현상은요, 우리 앞전에서 배웠는데 기체나 액체 상태에서 뜨거운 거는 순환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차가워지면 냉각하면 하강하고, 이런 게 있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알무늬는 광구 아래의 대류 때문이다라고 이제 밑줄을 해놓고요. 태양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쌀알무늬라고 하지만 이 크기 자체가, 하나의 무늬 자체가 보통 수백 킬로라고 해요. 이 크기 자체가 수백 킬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크기가 되겠고, 한반도가 1000킬로 뭐 내외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크기가 하나의 무늬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 표면 같은 경우는 평균 한 6000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뜨겁다면 뜨겁고, 어떻게 생각보면 생각보다 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뜨거운 정도죠. 6000도씨면. 그런데 흑점은요, 태양의 표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말하는 거고, 한 4000도씨 정도 돼요. 4000도씨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표면 자체가 태양이 6000도씨다 되다 보니까 2000도씨나 차이 나잖아. 상대적으로 차갑게 보이고, 그래서 까맣게 보인다. 네. 그래서 다른 곳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는 지역을 흑점이라고. 그래서 흑점에다 별을 쳐놓고요. 쌀알무늬에서 온도가 6,00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표면은 다 6000도씨 정도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얘는 한 6000도씨 내외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냥 조금 그냥 까맣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가 그냥 어둡고니까, 아니,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그냥 상대적인 차이로 그 덩어리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흑점은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낮은 2000도씨는 굉장히 큰 거잖아. 그래서 이 어떤 지역, 특정 지역이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흑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한쪽 지역이나 전문이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 특정 지역이 여기는 되게 빨갛거든요, 노랗거든요. 근데 여기만 까맣게 표시가 된 지역인데 이 지역도 상대적으로 뭐 수백 킬로가 되겠지. 어쨌건 2000도씨 정도가 낮고요. 밑에다가 이제 밑줄 할게요.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거 여기다 밑줄해 놓으시고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약 4000도씨 정도 되고요. 태양이 폭발하면서 자기장을 이제 내뿜거든요.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위쪽을 덮어 그러면서 이 대류 현상을 막아버려서 자기장이 폭발하면서 강한 폭발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지역을 딱 막아버려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폭발이 났어. 그러면 얘가 이쪽 지역에서는 상승을 하니까 상승이 되게 활발하니까 밝은데 이 지역에서는 자기장이 상승하는 걸 막아버려요.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양의 강한 폭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흑점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 내부의 가스들이 폭발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강한 자기장이라는 게 꽉 누르고 있어가지고 상승하지 못해서 어둡게 보이는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자기장이 뭐고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폭발하면 생기는 뭔가 이렇게 강력한 막 같은 게 생긴다. 이쪽이 막 그래서 이제 태양 표면에서 관측되는 게 크게 밝게 빛나는 쌀알 무늬하고 어두운 이제 흑점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밑에 보시면 흑점의 이동인데 흑점이 이제 이동을 해요. 지구에서 흑점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면 흑점의 위치가 변한다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 네. 태양이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다면요 자전을 해도 잘 안 보이겠지, 그지? 그런데 기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활발하게 자전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흑점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근데 여기 적도 지역, 가운데 지역일수록 더 빨리, 더 많이 회전하더라. 그거는 이제 그만큼 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극지방은 짧게 도는 거고 적도 지방은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길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회전이 속도가 커.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회전 가운데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커요. 그래서 얘는 더 빨리. 흑점을 보시면 흑점은 가운데서는 더 빨리, 적게 가운데서 조금 더 빨리 돌더라. 그래서 기체로 돼 있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예가 되기도 해요. 흑점의 이동 방향은 동에서 서라고 돼 있는데요. 지구에서 볼 때 그래서 태양이 자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지구에서 볼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태양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관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상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태양 자체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흑점의 이동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것보다는요, 흑점이 이동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뒤쪽에 나오겠지만 흑점은요 11년 주기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흑점의 수가 11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가 적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요, 11년 주기로 태양이 크게 폭발했다가 작게 폭발했다가 크게 폭발했다가 작게 폭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11년마다 크게 한 번씩 폭발한다.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흑점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11년 주기로 흑점이 많아질수록 지구에 큰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걸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우선 태양의 표면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 태양에도 이제 대기가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지구와 같은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광구가 이제 매우 밝기 때문에 6000도씨 정도니까 매우 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맨눈으로 볼 수는 없고요. 개기일식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태양을 가릴 때가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까맣게 보이면은 밝게 빛나잖아요, 주변이 반지 모양처럼. 그때 이제 태양의 대기를 관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는 크게 이제 두 개 층이 있는데요. 얇은 층을 우리가 채층이라고 하고요. 두꺼운 층을 코로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자가 얇은 채자야.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얇은 층이에요. 채층이고 코로나는요. 코로나의 어원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시면 태양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글이글 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 볼 때는 왕관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왕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의 어원이 왕관이에요. 그래서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코로나를 이름을 붙였고 어쨌건 요 이글이글 타는 거를 코로나라고 해요. 코로나. 그리고 광구 주변에 살짝 이렇게 덮고 있는 요 빨간 부분 있죠? 여기를 채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면에 가까운 얇은 층을 채층, 얇은 대기를 채층, 그리고 두껍게 이글이글 하는 거를 코로나. 그러면 어디가 온도가 더 높겠니? 당연히 이글이글하는 코로나가 커요. 온도가 크고 에너지가 크니까 그만큼 많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색깔도요. 여러분들 책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채층에서는 이게 빨간색이고요. 코로나는 흰색이에요. 진주색. 빛은 에너지가 클수록 밝아져요. 그래서 흰색 빛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더 크고 뜨거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약간 상대적으로 식은 거잖아. 그래서 빨간 것보다는 파란 거, 파란 것보다는 흰색이 온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흰색 계통이고 채층은 빨간 계통이거든요. 근데 채층의 온도가 좀 낮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파란색은 없어요? 네? 파란색은 없어요? 태양이 너무 없네요. 없어요? 글쎄요. 여러분들 그 집에 뭐 가스레인지 혹시 있다면 요즘 뭐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기레인지나 뭐 이런 거 인덕션을 많이 쓰지만 가스레인지 켜보면요 가스레인지가 파란불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노란불이나 뭐 빨간불이 나와요. 그래서 바깥불이 되게 뜨겁거든. 그래서 파랗게 나오잖아, 그지? 네. 불을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뜨거운 불은. 대기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요, 채층과 코로나 있고요. 채층은 광부 위에 있는 붉은색을 띤 얇은 대기층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두께가 한 약 1만 킬로 정도 된대요. 그래서 1만 킬로. 이 되게 얇아 보이지만 1만 킬로나 되고요. 참고로 와. 지구 대기가 얼마나 정도 되면 1000킬로야. 와. 지구 대기가. 그런데 태양 대기는 얇은 게 1만 킬로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두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킬로래요. 선생님, 코로나 네? 온도가 100만, 섭씨 100만 도래요. 20만 도. 자,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는요, 채층 같은 경우는 뭐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6,000도씨 내외가 돼요. 왜냐면 표면 온도가 우리가 6,000도씨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3,500에서 한 5,700 정도 된대요. 그냥 평균이 한 4, 5천 정도 되는 거지. 그런데 코로나 아까 말했지만은 이게 강한 폭발에 의해 생긴 거기 때문에 수백만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고온 그냥 써요. 매우. 책에는 한 100만 도시 돼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정리하면요, 뜨겁고 폭발적인 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껍다. 그래서 뭐 채층은 평상시라고 생각하시면 얘 코로나가 생긴다는 건 뭐니? 태양이 굉장히 활발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는 흰색 계열이고 매우 고온이다. 두껍다. 채층은 얇고 저온이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코로나 한번 보시면요, 진주색, 청백색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리고 온도가 매우 높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관측을 하면 관측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홍염하고 플레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서 본 거고요. 이걸 땡겨서 줌에서 땡겨서 봤어.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봤어. 그러면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요, 홍염하고 플레어가 관측된다는 거고요. 이름 자체가 얘네 특징을 잘 말해줘요. 홍염이라고 돼 있죠. 홍염은 뭘까요? 네, 붉을홍해. 염이 뭘까? 불? 귀멸의 칼날 봤니? 아니요. 염주라고 있지 않냐? 기억 안 나는 모르나? 본 사람 있니? 염이 불꽃 염자예요. 그래서 홍염하고 플레어가 이제 대기에서 관측되는데요. 영어 잘하시는 분 플레어가 뭘까요? 몰라요. 없나요? 홍염은 영화 잘하시는 분이 한 분이 다르다고. 불꽃 기둥이고요. 플레어는 가스 폭발이야.
플레어 폭발이에요. 그러면은 자 느낌적으로 어디가 온도가 더 높고 더 폭발적인 에너지가 더 큰 걸까? 플레어요? 플레어의 폭발이니까. 폭발적이라고 네. 했으니까. 네. 좁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폭발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플레어, 가스 폭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역은 불꽃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에너지가 큰 거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지만 얘는 빨간색이에요. 홍역은 붉은색이 불꽃 기둥이니까, 그렇지? 붉은 불꽃이니까. 얘는 그냥 노란빛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온도가 더 높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홍염에다가 불꽃 써놓고요. 불꽃 기둥 이렇게 써놓으시고 플레어는 폭발이라고 써놓으시면 외우는데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제 용어가 한자어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원을 잘 알면은 좀 쉽게 와 닿고요. 아직 여러분들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홍염을 보시면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이고요. 불꽃이나 고리 모양이다. 온도는 약 이제 불꽃 홍염 같은 경우는 가스 기둥인데 불꽃 기둥인데 한 1000도씨 정도 되는데요. 어떤 특정적인 기둥이 가스 기둥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한 1000도씨 정도 되고요. 홍염 이제 플레어를 보시면요. 흑점 부근에 폭발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아까 전에 이제 흑점이 생기는 이유하고도 연관되는 건데요. 흑점은 태양이 수소 폭발로 수소 핵융합 에너지로 폭발할 때 생기는 강한 자기장에 의해서 특정 지역이 이제 상승하는 걸 막아서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폭발이 있었던 지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강한 폭발이 이를 같이 이렇게 표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 강한 폭발을 하니까 당연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때가 밑줄에 놓으시고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와 대전된 입자, 그러니까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로 태양풍의 형태로 밀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지구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레어가 관측되는 데는 이제 태양이 강한 폭발을 할 때고 이때는 지구에 강한 영향을 준다. 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매우 고온이고요. 요거만 기억해 놓으세요. 태양풍을 발생시키고 태양 뭐 실제적인 바람 이런 게 아니고요. 전기를 띤 입자들이 순간적으로 확 하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큰 영향을 준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지구 쪽으로 몰려오는 걸 태양풍이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에 8번하고 9번 풀면서 뒤로 넘어갈게요. 수학하고 과학을 비교하면 수학은 변형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지? 뭐 하나의 어떤 뭐 유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형을 하니까 풀기가 되게 복잡하고 많잖아, 풀게. 과학은요, 하나 특징씩 하나씩만 외워두시면 변형되는 게 많지 않아서 점수 받기는 좋아요. 8번 태양 표면을 광구라고 한다. 맞고요. 2번 태양 표면은 계기일식 때 관측 가능하다. 되는데요. 표면이 아니라 대기. 표면의 대기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기를 계기일식 때 관측 가능하다고 고쳐야 되고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는 것을 흑점이라고 그랬고요. 흑점은 지구에서 보았을 때 동에서 서로 이동한다. X가 되겠고요. 흑점의 이동으로 태양이 자전한다.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5. 요 말은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흑점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흑점이. 근데 이 말은 흑점이라는 고정된 위치인 거예요. 고정된 그 지역에서 폭발해서 딱
그 지역이 가로막혀서 어두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어두운 게 동해에서 서로 같다는 거는 자전이 이렇게 같다는 소리가 되겠죠. 태양 자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역 흑점이라는 건 고정된 건데 그러니까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니까 마치 흑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알겠죠? 상대적인 거. 9번 보시면요. 가는 홍염이고요. 불꽃 기둥이잖아. 그리고 나는 코로나고요. 그리고 다는 쌀알무늬고 라는 흑점이고요. 마는 얇은 채층. 자, 1번 넘어가고 2번 태양 표면에서 볼 수 있는 현상 되는데요. 쌀알무늬와 흑점을 볼 수 있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표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쌀알무늬와 흑점이고 대기에서 볼 수 있는 건 홍염하고 플레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계기 일식이 나타날 때 관측할 수 있는 것 되는데요. 가, 나, 가가 되겠어요. 가, 나, 마 대기에 있는 것도 찾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주시고 116페이지에 태양 활동의 변화 보시면요. 태양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11년 주기로 강한 폭발을 하고요. 이때 발생하는 게 흑점이 많아진다고요. 네, 강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이제 흑점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11년 동그라미 쳐놓고요. 옆에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많아진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흑점수의 변화 그래프를 보시면요. 극대기, 극소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피크를 칠 때가 이제 극대기, 가장 아래쪽으로 이제 바닥을 칠 때가 극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극대기만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고 흑점수가 가장 많은 시기고 태양 활동이 활발한데 태양이 폭발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강한 태양풍을 강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을 지구 쪽으로 보내겠죠. 그때 생기는 이제 현상이 밑에 있는 것들이고요. 2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기본적으로 태양 활동이 활발해. 태양이 크게 폭발을 했어. 그럼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보시면요. 자기장이 강해지니까 흑점수가 많아진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코로나 크기가 커진다. 아까 코로나라는 거는요. 태양이 폭발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 에너지가 큰 거잖아. 이제 코로나 커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밝기도 에너지 큰 폭발했으니까 밝기도 밝아지겠죠. 그리고 대기에 있는 홍염이나 플레어도 많은 홍염은 불꽃 기둥이고 가스 기둥이고 플레어는 폭발이니까 당연히 태양이 많이 활발할수록 커지겠죠. 당연한 거죠. 대기가 커지고 대기 안에 나타나는 현상도 많아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풍이 강해진다. 그래서 태양풍이 강해진다는 밑줄에 넣으세요. 태양풍이 강해지면 이제 밑에 옆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로라가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한다 돼 있는데요. 오로라 자체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이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있는데 고온의 입자들이 와가지고 부딪히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태양풍이란 게 와가지고 에너지가 큰 입자들이 몰려온 거니까 공기 입자들하고 부딪혀서 빛이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오로라. 그다음에 자기폭풍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자기폭풍이라는 건요. 태양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 태양풍이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구가 자기장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뭔가를 다른 해로운 자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거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태양풍이 와가지고 자기장을 교란시켜. 그러면 지구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기 폭풍은 밑줄에 해놓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폭풍들이 발생하면요, 델린저 현상이 발생하는데 델린저 현상이 밑줄에 놓고요. 델린저 현상이 별게 아니고요. 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V라든지 여러 가지 통신이라든지 장애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인터넷이 조금 장애가 생긴다든지. 네 번째 이제 당연히 이제 전기와 관련된 것들, 송전 시설이 고장 나고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당연히 인공위성,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라는 기계 자체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인공위성 고장, 오작동. 그리고 인공위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GPS를 확인하는 건데 GPS가 인공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고장났으면 당연히 GPS도 고장나겠죠. 위치하기 시스템이 안 되겠지, 그지? 핸드폰이나 이런 게 먹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비행기 북극 항로 운항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비행기 자체가 전자 제품이니까. 그리고 우주 비행사라든지 비행기 승객이 방사선에 크게 노출될 수 있고 태양풍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태양풍이 강해지고요. 강해지면은 우리 지구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 오로라 뭐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쨌건 자기폭풍, 델린저 현상, 송전시설 고장, 인공위성 고장, 뭐 GPS 교란,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고장 등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크게 무선통신의 장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10번하고 10번하고 11번을 제가 같이 풀어볼게요. 10번에 1번 A와 B 시기 중에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인데요. 뭐 피크 제일 정상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A 극대기가 되겠고요. 극대기에는 태양에서 홍연과 플레어 발생이 증가한다고요. 태양 폭발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11번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자기폭풍 생기겠지, 무선통신 두절 생기겠지, 대규모 종전 생길 것 같아, 인공위성 고장,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외운다기보다는. 그런데 오로라 발생, 이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로라라는 것 자체가 대전되는 입자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증가하겠지라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10번 C는 천체 망원경인데 망원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렌즈 3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첫 번째 대물 렌즈 동그라미 쳐놓고요. 오른쪽에 보조 망원경 혹은 파인더도 있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세 번째 바로 밑에 저반 렌즈 있어요. 3개.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 렌즈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구조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 때 다 그냥 외우거나 당연히 뭐 시험 때도 잘 나오진 않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렌즈가 가장 중요해요. 카메라도 그렇고 현미경도 그렇고 뭐 망원경도 그렇고 다 렌즈에 의해서 보는 거잖아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걸로 보는 거잖아. 우선 현미경도 똑같은데요. 우리가 사물을 마주보고 있는 거 대물 렌즈라고 해요. 대물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물과 대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물 렌즈는 물체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 렌즈는 빛을 모으겠죠, 당연히. 이쪽으로 해서 빛을 모아서 사물 쪽으로 향하는 거고요. 우리 눈과 접하는 걸 접안 렌즈라고 해요. 현미경도 똑같아요. 눈 쪽으로 우리 관측하는 걸 접안 렌즈, 사물 쪽을 대물 렌즈라고 해요. 렌즈와 렌즈 사이에 있는 긴 통을 우린 경통이라고 그래요. 망원경도 그렇고 현미경도 그래요. 그냥 경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망원경 할 때 그 경자잖아, 그치? 안경 할 때 그 경자예요. 렌즈라는 뜻이고요. 통이잖아. 렌즈와 렌즈를 잇는 통을 경통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다른 그 뭐 현미경이라든지 사진기랑 다르게 망원경, 천체 망원경에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보조 망원경 파인더예요. 여기다가 이제 밑줄 할게요. 천체를 찾을 때 사용한다 돼 있는데 낮은 비율로요. 천체라는 건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넓은 범위를 일단 먼저 특정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낮은 배율로 특정 지역을 찾을 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조 망원경 파인더. 그래서 넓은 범위를 찾아볼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찾았는데 어떤 무슨 예를 들면 오리온 자리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야겠지. 이게 이제 저반 렌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파인더 옆에는 넓은 범위를 이렇게 써주시고 저배율 넓은 범위, 낮은 배율로 일단 한번 찾아보는 거야. 특정 지역을 어떤 별자리를 찾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저반 렌즈 옆에다가 확대시켜 놓고요. 고배율로 이제 줌을 당겨가지고 이제 어떤 별을 찾아보는 거야. 순서는 그래서 대물 렌즈로 빛을 모은 다음에 빛쪽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이든 서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방향을 잡고 빛을 모아야겠죠. 그 다음에 보조 망원경 파인더로 특정 지역을 찾는 거예요. 저배율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반 렌즈로 확대해서 고배율로 확대한다. 알겠죠? 순서는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저반 렌즈 순으로 렌즈 순서가 이제 별을 찾을 때 찾는 것이고요. 나머지 뭐 균형추나 뭐 가대나 삼각대 이런 것도 그냥 한 번만 볼게요. 균형추는 균형을 맞추는 거고요. 경통 자체가 되게 머리가 무겁고 크잖아.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있는 거다. 가대는 삼각대, 이제 우리 카메라 여기 삼각대 있죠? 여러분들 뭐 카메라 같은 거 핸드폰 잘 찍을 때 삼각대 쓰잖아, 그지? 들고 다닐 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삼각대와 이 카메라 혹은 망원경을 이어주는 요 가운데 부분을 가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각대는 지지하는 부분이고요. 경통은 아까 말씀드렸고 렌즈와 렌즈를 이어주는 통이고, 그리고 초점 조절 나사는 이제 저반 렌즈의 위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출 때 쓰는 거. 현미경 사용해 보신 분 아시지만 현미경에 이 미동 나사나 초점 나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배열을 맞출 때 쓰는 거예요. 이번 천체 망원경의 조립 순서 보시면요, 삼각대를 세우고 가대를 끼우고 균형치를 끼운 다음에 경통을 끼우고 보조 망원경과 저반 렌즈를 끼우고 균형을 맞춘 다음에 주 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시야를 맞춘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3번 천체 망원경을 위한 천체 관측에서 2번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서 시야 중앙에 오도록 한 다음에요. 3번
망원경을 저반 렌즈로 보면서 초점을 맞추고요. 4번 저배율에서 구배율 순서로 관측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오른쪽에 12, 13, 14 한번 왼쪽 보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뭔가 있잖아요. 네. 조립하는 과정 같은 거 테스트에 안 나오죠? 아, 시험 안 나. 문제집만 나오면 문제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태양계 단어는 그냥 뭐 그때 시험 때 다가와서 외우는 부분이지 뭐 우리가 재밌게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2번에 1번은 대물 렌즈고요. 뭐 순서대로 하면 2번은 균형추가 되겠고 3번은 가대, 4번은 삼각대, 5번은 경통, 6번은 보조 망원경 혹은 파인더라고 해요. 파인더의 이름 자체가 찾는 거잖아, 그지? 7번 저반 렌즈고요. 8번 초점 조절 나사. 그래서 중요한 건 대물 렌즈, 보조 망원경, 저반 렌즈 이 세 개 꼭 기억해 두시고요. 13번 가대는 리을이에요.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삼각대는 비읍, 망원경이 흔들리지 않게 경통과 가대를 받쳐준다. 대물 렌즈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은다. 저반 렌즈는 디귿, 상을 확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보조 망원경은 시야가 넓어서 천체를 찾을 때 이용한다. 니은 되겠고요. 초점 조절 나사는 미음, 저반 렌즈 위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춘다. 14번은 이제 왼쪽 보고 하셔도 되는데 마가라나 바다사 미음, 기읍, 리을, 니은, 비읍, 디귿, 시읍. 순서를 보면요. 삼각대 세우고요. 가대 끼운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균형추를 끼우고 그다음에 경통을 끼우고요. 그다음에 보조 망원경과 저반 렌즈를 끼운 다음에 균형을 맞추고 주망원경과 보조 망원경의 시야를 맞추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천체 망원경을 가서 그냥 보기만 하지 우리가 세우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거의. 자, 118페이지 넘겨주시고요. 태양계 행성의 분류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지구형과 목성형을 이제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왼쪽에 수금, 지화, 지화 4개가 있고 오른쪽에 목토, 천해가 있는데요. 가운데 화성과 목성 사이에다가 뭐 이렇게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질량이 수금, 지하 굉장히 작은 걸 알 수 있어요. 지구가 그나마 1위 가깝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네, 지구를 1로 봤을 때 나머지 수금, 화성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그나마 금성이 지구랑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목토천에는 수십 배다, 그죠? 특히 목성은 굉장히 커요. 질량이. 그리고 반지름 보시면요, 아까도 뭐 했지만요, 목성은 지구의 11배예요. 크기가 11배 정도 되고 토성도 한 10배 정도 되네요. 천왕성, 해왕성도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는 되게 작다. 크기가 이제 금성하고 지구가 비슷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밀도를 보시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말씀드렸고 나중에 그런 거 나중에 배우시고, 어쨌건 밀도는 수금, 지하가 거의 뭐 3에서 5 사이가 돼요. 굉장히 숫자가 크죠? 근데 목토는 1 내외예요. 굉장히 작아진 거 볼 수 있어요. 위성을 보시면요, 수금 없고 지구, 화성은 1개, 2개, 목토천에는 수십 개씩 있고요. 고리 특징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구형과 목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래프로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정리 보시면요. 태양계 행성은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며 수금지화는 지구형, 목토천해는 목성형 이다 라는 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넘겨주시고 120페이지에서 문제 풀면서 이제 마칠 건데요. 일단은 지구를 포함한 행성까지 해서 1번에서 13번까지 풀고 그 다음 14번부터 쭉 풀게요.